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3부 28.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왔다. 큰 도로를 열지어 지나가는 부대와 야포들뿐 비에 젖고 어둠에 쌓인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길을 가던 많은 트럭과 집마차 몇 대도 큰 도로로 몰려들었다. 피혁 공장을 지나 간선도로로 올라서니 부대, 트럭, 집마차, 야포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느리면서도 꾸준하게 빗속을 나아갔다. 우리 차의 라디에이터 뚜껑은 짐을 아주 높이 싣고 젖은 캔버스 천으로 덮은 트럭의 꽁무니를 바싹 따라갔다. 갑자기 그 트럭이 멈추는 바람에 대열 전체가 정지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도 조금 나아갔지만 다시 멈추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트럭과 마차와 말의 젖은 목덜미 사이를 지나치며 앞쪽으로 걸어갔다. 대열은 훨씬 앞에서부터 멈추어 있었다. 나는 도로에서 벗어나 발판을 딛고 도랑을 건너 반대편 들판을 따라 걸어갔다. 들판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니 빗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대열이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내가 걸어간 거리는 1마일 정도였다. 대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꼼짝 못하는 차량들 넘어 보이는 보병 부대는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앰뷸런스 차량으로 되돌아왔다. 이 움직이지 않는 대열은 우디네까지 뻗어 있을지도 모른다. 피아니는 핸들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도 그의 옆자리에 올라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앞 트럭이 기어를 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니를 깨워 출발했지만 몇 야드 움직이다가 멈추고 다시 나아가기를 반복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밤중에 대열은 다시 정지하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아이모와 보넬로를 보러 뒤쪽으로 갔다. 보넬로는 차에 공병 부사관 2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다리에 뭔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뒤에 남았답니다. 보넬로가 설명했다. 소속 부대를 찾을 수 없다고 하기에 태웠습니다. 중위님, 허가해 주십시오. 부사관들이 말했다. 허가하지. 나는 말했다. 중위님은 미국인이야. 보넬로가 말했다. 누구든지 태워주시지. 부사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부사관은 내가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탈리아인인지 물었다. 이분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니까? 영어를 쓰는 북아메리카인이라고. 부사관들은 정중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들 곁을 떠나 아이모에게로 갔다. 그는 옆자리에 2 소녀를 앉혀놓고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이모, 아이모! 내가 불렀다. 그는 웃었다. 저 애들에게 말 좀 걸어보세요, 중위님.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봐! 그는 여자아이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꼬집는 신용을 했다. 소녀는 효를 바싹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그의 손을 밀쳤다. 어이, 중위님에게 너희들 이름과 이곳에서 뭘 했는지 말씀드려. 한 소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또 다른 소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나를 바라보던 소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내게 뭔가를 말했다. 통통하고 가무잡잡한 피부에 16살쯤 돼 보였다. 여동생? 나는 또 다른 소녀를 가리켜 보이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나는 여자아이의 무릎을 툭툭 두드렸다. 내 손이 닿자 소녀의 몸이 바싹 굳었다. 여동생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1살 정도 아래인 듯했다. 아이모가 언니의 허벅지에 손을 얹자 소녀는 얼른 그 손을 밀쳤다. 그는 소녀를 보고 웃었다. 좋은 사람.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이번엔 나를 가리켰다. 걱정하지 마. 여자아이는 사나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2 소녀는 마치 2 마리의 들새 같았다. 내가 싫다며 뭐 때문에 이 차에 탄 거지? 아이모가 말했다. 이 애들은 내가 손짓을 하자마자 즉시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는 소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염려하지 마. 그는 말했다. 그런 짓을 당할 위험은 없어. 그는 상소리를 했다. 그런 짓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소녀는 그 상소리를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우리로서는 그 이상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겁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쇼를 다시 몸쪽으로 단단하게 잡아당겼다. 차가 10,000원이야. 아이모가 말했다.
그런 짓을 당할 위험은 없어. 그런 짓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가 상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소녀는 긴장했다. 이어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앉아서 그를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리다가 눈물이 통통한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생은 시선을 내리깐 채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주 사나웠던 언니는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다. 겁먹은 모양이구나? 아이모가 말했다. 겁줄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모는 잡낭을 들더니 치즈를 꺼내 2조각으로 잘랐다. 자, 울지 마! 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계속 울었지만 동생은 치즈를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동생이 언니에게 치즈 조각을 건넸고 둘은 함께 먹었다. 언니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흐느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이모가 말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너 수천연이? 그는 곁에 앉은 소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도? 이번엔 동생을 가리켰다. 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가 사투리로 뭔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 바르톨로메오는 말했다. 그래, 괜찮아. 두 소녀는 기분이 한결 나아진 듯했다. 나는 구석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아이모와 두 소녀를 남겨두고 피아니의 차로 돌아왔다. 대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보병 부대들은 계속해서 지나갔다.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대열이 멈춘 것은 부분적으로 비에 젖은 전선 때문에 고장난 차들 탓도 있는 것 같았다. 그보다는 사람이나 말이 꾸벅꾸벅 졸았던 것이 더 그럴싸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도시에서도 때때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니까. 말과 자동차는 뒤섞어서 서로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농부의 집마차도 마찬가지다. 아이모와 함께 있는 두 예쁜 소녀들도 마찬가지다. 후퇴행렬은 두 처녀가 낄 자리가 아니다. 수처녀? 아마도 신앙심이 깊겠지. 전쟁이 아니라면 지금쯤 우리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 들어가 머리를 베개에 내려놓을 것이다. 침대와 식탁. 나는 침대에서 판자처럼 뻣뻣이 사지를 펴고 누우리라. 지금쯤 캐서린은 시트를 하나는 아래에 깔고 하나는 위에 덮고 자고 있겠지. 그녀가 몸을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자더라? 왼쪽? 오른쪽? 어쩌면 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들어 누운 채 내 생각을 할까? 불어라, 불어라, 너 서풍이여. 그래, 바람이 분다. 비는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장대비였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비는 비를 몰고 오지. 저것 봐. 아, 내 사랑이 내 품에 안겨 있고 내가 다시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사랑 캐서린, 내 사랑 캐서린을 비처럼 내리게 하소서. 바람아 불어라. 너의 넓은 품에 그녀를 안아 다시 내게 보내다오. 그래, 우리는 모두 바람 속에 있어. 누구나 바람에 휩쓸려 있어. 가랑비는 저 큰 바람을 가라앉힐 수 없지. 캐서린 잘 자.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잘 자기를. 달링.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불편하거든 다른 쪽으로 돌아 누우면 돼.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냉수를 좀 가져다 줄게. 조금만 지나면 아침이 될 테고 그러면 사정은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당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지? 정말 미안해. 내 사랑, 잠을 좀 청해봐. 그동안 쭉 자고 있었던 걸요? 캐서린이 말했다. 당신 잠꼬대를 하는군요. 괜찮아요? 정말 거기 있어? 물론이죠. 아, 여기 있어요. 난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사이를 절대로 바꾸어 놓지 못해요. 당신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밤중에 어디 가버리는 건 아니지? 물론이죠. 난 가지 않아요. 항상 여기 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대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피아니의 목소리였다. 깜빡 졸았나 봐. 내가 말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나는 좌석 뒤에 놓아둔 바르베라 병을 집으려고 팔을 뻗었다.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시던데요? 영어로 꿈을 꿨지. 빗줄기가 차차 약해졌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동트기 전에 대열은 다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조금 높은 지대에 도착했는데 퇴각도로는 앞쪽으로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었으며 자동차 대열 사이를 빠져나가는 보병들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정지 상태였다. 대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낮 동안의 속도로 보아 아무래도 우디네까지 가려면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그 고장을 가로지르는 이면도로를 타는 편이 좋겠다고 나는 판단했다. 밤중에는 많은 농부들이 시골길의 구석구석에서 대열에 끼어들었다. 감나가는 가재도구를 실은 집마차들이 보였다. 침대 매트리스 사이로 삐죽 삐져나온 거울도 있었고 집마차에 메어놓은 닭이나 오리들도 있었다. 우리 앞에 가는 집마차에는 재봉틀이 실려 있었다. 모두들 가장 값진 물건을 챙긴 것이다. 부녀자들은 비를 피해 집마차에 웅크려 앉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차에 바싹 붙어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제 대열에는 개들까지 끼어 마차 옆에서 따라가는 중이었다. 질척질척한 길 양쪽 도랑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너머의 들판은 빗물에 흥건하게 젖어 건너기 힘들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어느 정도 걸어가며 샛길을 찾아보았다. 샛길은 많았지만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면 곤란해질 터였다. 샛길들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늘 간선도로를 타고서 빠르게 지나쳤던 데다 전부 비슷비슷한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열을 뚫고 나가려면 샛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오스트리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비가 그치고 전투기가 날아와 이 대열에 기총소사라도 퍼붓는다면 모두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다. 몇 사람이 트럭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말 몇 마리가 죽기라도 한다면 도로의 모든 움직임은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리라. 비도 이제 심하게 내리지 않아 날이 갤 것 같았다. 나는 길 가장자리를 따라 나아가다가 양쪽에 나무 울타리가 있는 두 들판 사이에 북쪽으로 뚫린 작은 이면도로를 발견하고는 차라리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피아니에게 차를 돌리라고 말하고 나서 보넬로와 아이모에게도 가서 알렸다. 만약 저 길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면 곧 되돌아와 대열에 합류하면 돼. 나는 말했다. 이들은 어떻게 하죠? 보넬로가 물었다. 두 부사관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면도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런대로 이른 아침에 군인다웠다. 차를 밀 때 쓸모가 있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한 다음 아이모에게 가서 들판을 횡단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수처녀 자매는 어쩌죠? 아이모가 물었다. 두 소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다지 쓸모가 없을 텐데 차를 밀 수 있는 사람을 태워야 할 거야. 그런 사람은 뒷좌석에 태울 수 있습니다. 차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알았네. 자네 생각대로 해. 차를 밀 수 있도록 어깨가 떡 벌어진 녀석을 골라 태우게. 저격병이 좋겠어요? 아이모는 빙긋이 웃었다. 그 녀석들은 어깨가 아주 넓죠. 어깨 넓이를 재보고 합격시키니까요. 중이님,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좋아. 자넨 어때?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요. 이 길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테니까 차를 세우고 먹도록 하지. 다리는 어떻습니까, 중이님?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자동차 발판에 올라서서 앞을 내다보니 피아니의 차가 대열을 빠져나가 작은 샛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잎이 떨어진 나무 울타리 사이로 언뜻언뜻 그의 차가 보였다. 보넬로도 방향을 틀어 차를 따라갔다. 피아니가 앞장서서 길을 헤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두 대의 앰뷸런스를 앞세우고 울타리 사이의 비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샛길은 한 농가로 이어졌다. 피아니와 보넬로가 농가 마당에 차를 세웠다. 나지막하고 기다란 집이었는데 문 입구에 포도나무 격자 시렁이 있었다.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피아니는 물을 길어 라디에이터를 채웠다. 저속기어로 너무 오래 달린 탓에 냉각수가 아주 뜨거워져 김을 내뿜고 있었다. 농가에는 인적이 없었다. 나는 온 길을 돌아보았다. 농가가 들판에서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 탓에 그 일대가 잘 보였다. 도로, 울타리, 들판, 후퇴하는 대열이 지나가는 도로에 질비한 가로수들이 보였다. 부사관 둘은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두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 마당, 우물, 농가 앞에 주차한 두 대의 앰뷸런스, 우물가에 있는 세 명의 운전병을 바라보았다. 부사관 한 명이 손에 괴종시계를 들고 나왔다. 제자리에 돌려놓게. 나는 지시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집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다시 나왔다. 자네 친구는 어디 갔나? 나는 물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는 앰뷸런스 좌석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운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중이님? 보넬로가 물었다. 뭔가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시간도 그리 오래 안 걸려요.
이 길에서 저쪽으로 빠져 내려가면 어디든 나오겠지? 그럼요. 좋아, 그럼 아침을 먹도록 하지. 피아니와 보넬로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 내려라! 아이모가 소녀들에게 말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자매가 내리는 것을 도우려 했다. 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들은 빈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까다로운 년들이야. 아이모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함께 농가로 들어갔다. 넓고 어두침침한 것이 폐가 같은 느낌이었다. 보넬로와 피아니는 부엌에 있었다. 먹을 게 많지 않습니다. 피아니가 말했다. 말끔히 정리하고 떠났군요. 보넬로는 육중한 부엌 식탁에 큰 치즈를 올려놓고 잘랐다. 치즈는 어디에 있었지? 지하실에요. 피아니가 와인과 사과도 찾아냈어요. 그 정도면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지. 피아니는 버드나무 장가지를 엮어 싸맨 커다란 와인 항아리에 코르크 마개를 뽑는 중이었다. 그는 항아리를 기울여 와인을 구리 냄비에 가득 따랐다. 냄비가 좋은걸? 술잔을 몇 개 찾아봐 바르토. 그가 말했다. 그때 두 부사관이 들어왔다. 치즈 좀 드시게 부사관님들. 보넬로가 말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한 부사관이 치즈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말했다. 곧 갈 테니 염려마. 보넬로는 말했다. 군대는 밥심으로 움직이지. 내가 덧붙였다. 네? 한 부사관이 물었다. 먹어두는 게 좋단 말이네.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 자식들은 든든히 먹어둔 모양이지? 피아니가 말했다. 두 부사관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우리 일행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근의 길을 잘 아십니까? 한 부사관이 내게 물었다. 아니? 나는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았다.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전에 부사관이 다시 말했다. 출발할 거야. 그러고서 나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다. 치즈와 사과를 먹은 다음이라 술맛이 좋았다. 치즈는 가져가지.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보넬로가 큰 와인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항아리가 너무 커. 내가 말했다. 그는 아쉽다는 듯 항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봐도 크긴 크군요. 그가 말했다. 술을 채워줄 테니 수통들을 내놔. 수통에 와인을 콸콸 부어넣자 와인이 흘러넘쳐 마당에 깐 돌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와인 항아리를 들어 문 바로 안쪽에 내려놓았다. 이러면 오스트리아 군바리 놈들이 와인을 찾겠다고 문을 부수지는 않겠지. 이제 움직이자고. 내가 말했다. 피아니와 내가 앞장서지. 두 공병 부사관은 이미 보넬로 옆좌석에 앉아 떠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소녀들은 치즈와 사과를 먹고 있었다. 아이모는 담배를 피웠다.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뒤따라오는 두 대의 차량과 농가를 돌아보았다. 나지막하지만 견고하게 잘 지어진 석조집이었다. 우물 주위에 만든 쇠 실렁이 참으로 훌륭했다. 우리 앞쪽으로 난 길은 비좁고 질척질척했고 양쪽에는 높은 산울타리가 있었다. 뒤에서 아이모와 보넬로가 모는 두 대의 차량이 바싹 따라왔다. 29. 정오 무렵 우리는 진창길에 처박혔다. 짐작컨대 우디네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인 듯했다. 비는 오전 중에 그쳤다. 전투기 소리를 3번이나 들었고 그게 머리 위 상공을 지나 왼쪽으로 멀리 날아가더니 간선도로를 폭격하는 광경도 보았다. 그물망 같은 이면도로를 가까스로 헤쳐나가다가 막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늘 되돌아 나와 다른 길을 찾으며 점점 우디네에 접근했다. 이번엔 아이모의 차가 막다른 길에서 돌아 나오다가 길가의 무른 땅에 빠졌다. 바퀴는 헛돌기만 하고 점점 땅을 깊이 파며 내려앉더니 결국 기어가 흙에 닿고 말았다. 바퀴 앞의 흙을 파헤치고 체인을 물리도록 나뭇가지들을 깔아놓은 다음 차량을 힘껏 밀어 단단한 길 위로 올라서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모두 도로에 내려 차 주위에 둘러섰다. 두 부사관이 차 상태를 살펴보고 바퀴를 점검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길 아래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이봐,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소리쳤다. 나뭇가지를 꺾어와. 가야 합니다. 한 부사관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어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오란 말이야. 우리는 가야 한다니까요? 그가 다시 대답했다. 또 다른 부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둘러 걸으며 내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명령이다. 차로 복귀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와. 내 말에 한 부사관이 돌아다보았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길이 차단될 겁니다. 중인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관이 아니니까요. 명령이다. 나뭇가지를 꺾어와. 내가 다시금 명령했지만 그들은 방향을 돌려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멈춰! 나는 소리쳤다. 두 사람은 양쪽 산 울타리 사이의 진창길을 계속 걸었다. 명령이다. 멈춰!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더 빨리 걸었다. 나는 권총집을 열고 총을 꺼낸 다음 말 많은 부사관을 겨냥해서 발사했다. 총알이 빗나가자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다. 세 발을 쏘자 한 놈이 쓰러졌다. 또 다른 놈은 산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들판을 가로질러 뛰는 모습이 나타나 산 울타리 사이로 발사했다. 찰칵 소리를 내면서 탄환이 떨어져 탄창을 갈아 끼웠다. 거리가 너무 멀어 두 번째 부사관을 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 멀리 들판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다. 나는 빈 탄창을 다시 채워 넣기 시작했다. 보넬로가 다가왔다. 제가 저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권총을 건넸다. 보넬로는 길바닥에 머리를 박고 뻗어있는 공병 부사관 쪽으로 갔다. 그러더니 허리를 숙여 그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권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공이치기를 당겨야지! 내가 말했다. 그는 발사 준비를 한 다음 두 번 쏘았다. 그러고 나서 부사관의 다리를 잡고 길가로 끌어당겨 산울타리 옆에 내던졌다. 그가 돌아와 내게 권총을 돌려주었다. 개새끼! 보넬로가 욕설을 내뱉으며 부사관 쪽을 바라보았다. 제가 쏘는 거 보셨죠, 중인님? 빨리 나뭇가지를 꺾어와야 해. 나는 말했다. 또 한 놈은 맞기나 한 건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아이모가 말했다. 너무 멀어서 권총으로도 맞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저분한 인간 쓰레기 같으니. 피아니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 같이 나뭇가지와 장가지를 꺾어왔다. 차에서 짐을 모두 내렸다. 보넬로는 바퀴 앞의 흙을 파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아이모가 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다. 바퀴는 나뭇가지와 진창을 튀기면서 헛돌았다. 보넬로와 나는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때까지 차를 밀었다.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이모, 차를 앞뒤로 움직여봐! 나는 말했다. 그가 후진 기어를 넣었다가 다시 전진으로 바꾸었다. 아무 소용없었다. 바퀴는 점점 깊이 파고들 뿐이었다. 기어는 다시 중립 상태에 들어갔고 바퀴는 이미 파놓은 구멍에서 헛돌았다. 나는 일어섰다. 밧줄로 당겨보지. 중인님,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당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다른 방법으로는 차를 뺄 수가 없잖아. 진창에 빠지지 않은 피아니와 보넬로의 차는 좁은 길을 따라 간신히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두 차에 밧줄을 걸고 당겼다. 바퀴는 옆으로만 조금 움직일 뿐 진창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안 되는데 그만둬! 나는 소리쳤다. 피아니와 보넬로가 차에서 내려 되돌아왔다. 아이모도 내렸다. 소녀들은 40야드쯤 떨어진 길가의 돌담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중이님? 보넬로가 물었다. 땅을 파고 다시 한번 나뭇가지로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며 나는 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리로 오자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태양은 이제 구름 뒤에서 거의 빠져나왔다. 울타리 옆에는 부사관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저놈의 상의와 망토를 진창에 깔아보지. 나는 말했다. 보넬로가 그것들을 벗기로 갔다. 나는 나뭇가지를 꺾고 아이모와 피아니는 바퀴 앞과 옆에 흙을 파냈다. 나는 망토를 상의에서 잘라내어 그것을 다시 두 쪽으로 찢은 다음 진창에 바퀴 밑에 깔고 바퀴가 걸리도록 나뭇가지를 쌓았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갖추자 아이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바퀴는 계속 헛돌았다. 우리는 밀고 또 밀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내가 말했다. 차 안에 뭐 가져갈 거 있나, 아이모? 아이모는 보넬로와 함께 차로 들어가 치즈와 와인 2병, 망토를 가지고 내렸다. 보넬로는 바퀴 뒤편에 앉아 부사관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상의는 내던져 버려. 나는 지시했다. 아이모의 수처녀들은 어떻게 할까? 뒤에 태우면 되죠. 피아니가 대답했다. 남은 길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나는 앰뷸런스의 뒷문을 열었다. 자, 어서 타라. 두 소녀는 구석에 올라앉았다. 그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총격 사건을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죽은 부사관이 더러운 긴 소매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피아니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우리는 들판을 건너갈 계획이었다. 도로가 들판으로 접어들자 나는 차에서 내려 앞서 걸었다. 건너가기만 한다면 들판 저편의 좋은 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들판이 너무 무르고 진흙투성이라 건널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바퀴 중심축 부분까지 흙 속에 빠져 차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자 우리는 들판 한가운데 차 2대를 버리고 우디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두 소녀에게 그쪽을 가리켰다. 저리로 걸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지갑을 꺼내 10리라짜리 지폐를 한 장씩 주었다. 저기로 가봐. 나는 큰 길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돈을 움켜쥐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가 돈을 도로 뺏을까봐 불안한지 힐끔힐끔 뒤돌아보았다. 나는 쇼를 단단히 감싸쥐고 불안한 듯 우리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새 운전병들은 웃고 있었다. 제가 저 방향으로 가면 얼마를 주시렵니까, 중이님? 보넬로가 물었다. 저 아이들 둘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편이 나을 거야. 대여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지. 나는 말했다. 200리라만 준다면 난 곧장 걸음을 되돌려 오스트리아 군에게 갈래. 보넬로가 말했다. 적군이 그 돈을 빼앗을걸? 피아니가 말했다. 그동안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지. 아이모였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하며 길 위쪽으로 갔다. 태양이 구름 사이를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길가에는 뽕나무들이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2대의 대형 앰뷸런스가 들판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다. 피아니도 뒤를 돌아보았다. 저걸 꺼내려면 길을 새로 닦아야겠군. 그가 말했다. 정말이지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어. 보넬로가 투덜거렸다. 미국에서도 자전거를 탑니까? 아이모가 내게 물었다. 예전엔 많이들 탔지. 여기서는 굉장한 물건이랍니다. 대단한 귀중품이죠. 제발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걷는 건 딱 질색이라고. 포성인가? 내가 물었다. 멀리서 포성이 들린 것 같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모가 대답했다. 그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가 본데? 내가 중얼거렸다. 먼저 기병과 마주치겠죠. 피아니가 말했다. 적군엔 기병이 없을걸? 제발 없었으면. 보넬로가 소리쳤다. 빌어먹을 기병놈의 창에 찔려 죽고 싶진 않으니까. 중이님, 아까 그 부사관을 확실히 쏘신 거죠? 피아니가 확인했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내가 그놈을 죽였어. 보넬로가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늘 부사관을 죽이고 싶었지. 자네는 가만히 있는 놈을 죽였지. 피아니가 대꾸했다. 자네가 쏠 때 그놈이 빠르게 도망치고 있지는 않았잖아? 상관마. 아무튼 평생 못 잊을 사건이야. 내가 그 부사관 개자식을 죽였어. 고해성사 볼 때 뭐라고 할 건가? 아이모가 물었다. 이렇게 할 거야. 축복해 주십시오. 사제님, 저는 부사관을 죽였습니다. 모두 껄껄 웃었다. 저 친구는 무정부주의자랍니다. 피아니가 보넬로를 가리켰다. 성당엔 가지도 않아요. 피아니도 무정부주의자예요. 보넬로도 응수했다. 정말 무정부주의자야?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중이님. 우리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몰라 출신이죠. 중이님도 그곳에 가보셨나요? 아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중이님. 전쟁이 끝나면 한번 오세요. 마을에 볼만한 게 많습니다. 모두가 사회주의자인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인가? 멋진 곳이죠. 그런 마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지? 모두가 사회주의자예요.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는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한번 오세요, 중이님. 중이님도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드리죠. 길이 왼쪽으로 구부러지더니 조그만 언덕이 나왔고 돌담 너머 사과 과수원이 보였다. 오르막으로 바뀌고부터는 대화가 그쳤다. 우리는 시간을 다투며 아주 빠른 걸음으로 함께 걸었다.